있을까요? 아이, 뭔 힘이 이렇게 세길래 이번에 관제록은 이렇게 좋은지. YTN 뉴스에서 한 27분간 다룬 건데 우리 그거나 좀 보면서 마음에 욕이나 합시다. 2주 전 기사입니다. 2주 전 기사. 영상을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이거나 봅시다. 이거라도 봅시다. 옛날 기사니까 이거 보고. 조윤선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만 세 번째 요직을 맡게 됐고 원년 멤버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각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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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상당히 소폭의 개각이었죠? 네, 당초 우리 언론과 이렇게 정치권의 예상보다 굉장히 소폭인 당초에는 한 4개 내지 6개 부처 개각이 있지 않겠나가 중폭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 세 명만 바꿨으니까 소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특징을 요약하자면 그 분위기 쇄신용 개각, 그다음에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예. 그동안에 하던 그 박 대통령이 해오던 국정 운영 스타일대로 계속 안정적으로 임기 말을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긴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개각을 1년 반 앞두니 개각을 8.15 개각 또는 바캉스, 휴가 때 구상을 했다 그래서 바캉스 개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예. 보면 과거에 보면 보통 중폭 정도 개각은 보통 해요. 심지어 그리고 마지막에 막 좀 분위기 쇄신을 해서 좀 중폭보다 크게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건 속폭한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나는 또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개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예. 인사청문회 검증이 잘못돼서 몇 명 낙마하면 네. 오히려 안 한만 못한 이런 것도 역풍이 있고 불 수 있기 그런 때문인가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취임 그 첫 해부터 같이 한 원년 멤버 장관이 윤병세 외교장관이 해서 3사람인데 그 윤병세 장관 빼고 2사람 플러스 이제 이번에 문체부 장관 이렇게 네. 해서 3명만 교체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윤선 전 장관, 박근혜의 그림자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네. 현 정부 들어서만 3번째 발탁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 중에 하나가 한 번 믿은 분은 끝까지 믿고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윤선 장관은 사실 딱 거기에 딱 안 맞는 그런 적임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예. 이 지난번 그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사실 그 조윤선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당시 후보의 수행하면서 깍듯한 신임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서초에서 그 당내 경선이 떨어졌지만 예. 그 사실 그 대구에서 이 공천 파동 때문에 선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 꼭 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이 바로 이 지금 조윤선 내정자거든요. 그만큼 신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본인의 그 하나의 정치적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대 우리나라에 외빈들이 오셨을 때 일종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분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조윤선 장관을 발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까 건데 가능하다. 문제는 그쵸? 이 지금 이제 오늘 소폭 개각이 산물을 거쳤지만 무식,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나머지 두 분은 뭐 반려 출신들이니까 그렇다지만 정치권에서 조윤선 장관을 또 오늘 또 지금 많은 님들이 그 오셨네. 발탁한 부분은 지난번 여성가족부 장관 오랜만에 정무수석에서 반갑습니다. 또 요직을 이 중용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전문 인사, 측근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예. 대통령의 인사풀이 예. 지금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네.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윤선 오늘 라면 먹방 내정자, 하면서 오늘 방송 아주 계속 이어갈까요? 짧은 12시 기자회견을 끄지 말고. 했는데 책임감이 아주 막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문화 오늘 강국으로 제가 오늘 굳건히 오후 스케줄이 없긴 해요. 자리매김하는 시기에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한한 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문화 용성으로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를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3번째 발탁, 그야말로 승승장구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 지난 대선 전까지는 원래 친박계가 아니었어요. 예. 친박계가 아닌데 이제 대선 과정에 이제 대변인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소위 여성 유력한 친박계 인사들은 왜 친박계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중용을 받고 있냐 하면서 이제 뒤에서 보면 굉장히
좀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아까 말한 믿는 사람 계속 쓴다고 이제 우리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취재할 때 보니까 대선 때 대변인으로서 이제 후보하고 같이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박 대통령이 이제 좀 뭐 옆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이제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대화를 해야 될 정책적이고 연설을 어떻게 하냐도 있지만 심지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까지. 예. 도착. 예, 우리가 바도 이제 피디님 그때 오늘도 할 수 있는 무사히 대화들도 있겠죠?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가끔 파이팅! 우리가 이제 조윤선 이번 장관 내정자하고 우리가 가끔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식사하거나 이럴 때 예. 보면 자주 전화가 와요. 예. 저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오늘 빠르긴 해요. 오늘 지금 11시 40분? 좀 가까운 46분밖에 안 측면이 있고 됐어요. 오늘 좀 하나는 빠르네. 또 이제 12시 좀 넘어서 본인이 도착하는데. 그 이제 아까 다른 역할은 다 했고 이제 이런 것도 이 장관을 이런 역할 맡기면 좀 그렇게 하지만 여의도에서 그런 오늘은 일이 제가 반기문 지금 유엔 오늘 사무총장의 제가 예. 대학교 학과 후배예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하고도 대화가 잘 되는 이런 그런데 시간. 뭐 그런 목적으로 기용했다고 볼 수 없지만 예. 지난번에 그 여러분과 같이 제가 라면을 먹으면서 그 2시까지 만나러 방송을 갔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2시까지. 사무총장하고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오늘은 과정에 라면에 잠깐 물 좀 올리고 할수 올게요. 있지 않냐 하는 게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고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행보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이런 또 예.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예. 본인이 또 하나는 왜 또 문화부 장관이냐 하는데 본인이 그 문체부 오늘 이런 버스를 데도 빨리 관심이 올라타고 좀 많이 있었던 책도 것 같고, 냈고요. 그죠? 예, 예. 책도 뭐 그런 뭐 미술이라든 음악에 예. 관한 책도 냈고 또 평소에 자기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그런 거에 한번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을 이런 거를 좀 홍보하는 걸 하고 싶다 하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른바 뭐 회전문 인사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뭐 인사청문회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거나 이런 역효과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그 지금 조윤선 정무수석을 이번에 발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청문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여성가족부 예. 장관 때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이 그 조윤선 내정자의 부군이신 이 지금 분이 지금 이제 변호사신데 그때 당시 공정거래위의 자문위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정무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감 힘드니까 그 재책 사유가 되는데 모였을 때 상임위를 또 강행했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이 일부 재산이 그렇죠. 누락된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흠결을 아타민 발언 세다. 지난번 청문회 때는 무난하게 사기꾼, 넘어갔다는 양아치, 거죠. 그렇기 뇌물 때문에 전문가, 이번에 위장 사실 전입 전문가, 20대 교통법규 국회 위반 첫 전문가, 지금 국면제 청문회 전문가, 시험에 친일 반역 올라가는 후손 측면에서 도발이도 똘똘 본다고 뭉친 할 때 친일 박근혜 외구당 대통령 누구나 입장에서는 멀쩡한 놈들이 후보자들이 없으니 쉽게 아이고. 통과를 해야만 사실은 이번 네, 이 인사에 발언은- 대한 이 소위 말해 정치적 역풍을 막을 수 있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조윤선 내정자를 선택하는 데 오늘 있어서 2시까지 한번 놀아봅시다. 지난번에 2시까지. 수월하게 통과했다. 12시가 그런 아니라 것도 2시까지. 상당히 예. 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야당에서는 밥 먹으면서 이런 지난번에 이야기 그 저런 장관에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이어서 사는 또 이야기도 장관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요새 사는 쌓인 문제가 이야기들이 많아요. 친박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오시기 굉장히 힘드니까. 많은 여성계 오신 훌륭한 김에. 분들이 많은데 계속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 회전문 인사다 이게 돌려막기 인사다 하는 비판은 하여튼 그 충분히 야당에서는 그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남은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요. 이른바 뭐 5년 동안 장관하는 거 아니냐는 별명 때문에 오병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오병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5년 동안 하면 이제 오병세라 해서 예. 별명도 이미 오병세냐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가면 5년 동안 계속 교체하지 않는 장관이 돼서 오병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 김영삼 그 정부 때 오인환 공무처 장관이 5년 동안 같이 한 많은 장관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같이 한 예.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야 성이 오시니까 오인환 장관이 그랬는데 예. 이번은 윤병세 장관인데 오시로 예. 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뀐 그 예. 환경장관의 윤성규 장관도 지금까지 원년 장관으로 지금까지 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 씨들이 다 5년 동안 하려 그러냐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윤병세 장관만 5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병세가 된다면 오병세가 되는 또 비결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아무래도 지금 보십니까? 그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믿은 분은 끝까지 믿고 간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윤병세 장관의 일의 스타일이 상당히 꼼꼼하고 세심한 처리를 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원래부터 신임을 하던 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중국과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병세 장관을 지금 현재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또 G20 회의 때문에 중국을 또 같이 가야 되는 예. 여러 가지 또 정상 외교에 관한 이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윤명세 장관을 믿고 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 사실 유신 때 권위주의 시대 때 말고는 외교장관을 이렇게 장수로 가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교부라는 것도 보면 뭐 물론 업무의 지속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외교도 나름대로 상상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사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가는 부분에서는 또 덕과 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실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또 정치적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른바 바지 수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제 유임이 됐고 또 한 가지 각종 의혹이 잇따라서 논란이 컸던 우병우 수석도 이번에 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그렇죠. 있는데요. 능지처참을 해도 이번 공백번 해야 할 개각에 것 대한 같은. 야권의 그렇죠.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타배님이 화가 많이 났어. 개각의 목적이 실종된 개각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이것은 있습니다. 국정쇄신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이거 먼 보면서 먹으면 개각이라고 되겠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대표마저도 요구한 탕평 지역 균형 인사를 완전히 무시했고 국민과 야당이 요구한 전면 개각도 부인해버리는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우병우 수석이 검증을 한다는 것, 또 지탄의 대상이었던 박성춘 보훈처장이 유임되는 것, 모든 것이 유감투성입니다. 네, 유감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우병우 수석이 검증을 한 개각이라는 점에서 지금 야권이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야권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굉장히 불만인 게 일단 우병우 수석이 교체에 오늘 뭐 우병우 수석을 교체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교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호남을 한다는 지역 균형 탕편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점에서 야당은 굉장히 불만이죠. 근데 이제 우병우 수석 가서 이야기하면 그 박 대통령은 오늘 하여튼 이걸 이제 교체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는 또 청와대 측의 이제 참모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그 우병우 수석의 그동안 의혹을 많이 제기했지만 딱 근거로 분명히 밝혀진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체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우병우 수석을 유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야당과 특히 언론에 의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23일까지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가 23일까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전후해서 그걸 지켜본 뒤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본인의 그 뭐 체면을 생각해주면서 교체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저는 하여튼 그 방법은 본인이 잦은 사퇴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사실은 이번에 그 지금 이 개각의 그 검증을 인사들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 스스로가 결격 사유와 하자가 많으신 분인데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병우 수석을 지금 이제 교체를 안 하느냐? 그거는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의 의혹 제기가 사실 야당이나 여론의 지금 뭡니까 이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했는데. 문제는 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일까지 지금 1차 감찰 기간인데 아마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나중에 물론 그 감찰 결과를 해서 이거 뭐 아무나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나름대로 명예회복을 하고 난 뒤에 우병우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대통령께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형태를 취한다면 서로 다 윈윈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만약에 끝까지 몰고 갔을 경우는 상당히 야당의 반발, 이 공세를 어떻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병우 수석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이미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죠. 전당대회가 이제 모두 마무리되면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대선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3당 전 대표들이 대권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올리브영은 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으로도 이 뉴스는 이제 사실상 끝난 누군가의 거니까 미래가 다음 뉴스로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여러분과 신기한 보도록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시끄럽고. 3일 전에 박애 여자 조윤선 청문회 앞두고 가소비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거보다 그 다음에 뭐 딸 특혜 등 도미 문제 이런 거 있었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청문회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만한 영상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명박의 심판 때 오를라는 뭐 이거 뭐지? 뉴스타파에서 2주 전에 나왔던 영상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새로 바뀐 타이틀 마음에 드십니까? 이번 주부터 뉴스타파는 봄철 개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하고 몇 가지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하나를 선택해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것이 낫겠네요.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도 이명박에 이어 금수저를 지켜주는 박근혜 정부, 이게 낫겠네요. 대한민국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상위 0.1%의 금융자산은 전체 금융자산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등 국세청 전산망에 파악되지 않은 재산은 아예 제외하고,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소득자는 강원도 화천군의 저소득자보다 15년이나 더 오래 삽니다. 암이 걸려도 고소득층의 생존율은 저소득층에 비해 14%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36%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갑니다. 부의 불평등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죽음까지 차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99%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정권은 물대포로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물대포를 쏜 이유는 1%, 아니 0.1%가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있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여드릴 대한민국이 불평등의 대물림을 통해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신 뒤 판단하십시오. 먼저 한국 사회 내에서 세금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꼼꼼하게 부자들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동네는 한 채에 10억 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무사는 이곳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증여 절세 강좌를 하는 중입니다. 대부분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다루나.
세무사의 말대로 주민들의 관심사는 상속이나 증여였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아니면 시민권을 배우는 거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땅이나 무슨 증여를 하고 싶어요. 일부 주민들은 조사 못지않은 세무 지식을 가지고 편법 탈세 방법까지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탈세 수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강자 막판, 한 주민은 상속세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도 합니다. 현행 세법으로도 상속재산이 대략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액을 다 제외하고 나서 상속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가 높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서울에 최소한 이런 소형 빌딩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건물들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 이 라인에는 매물이 나오면 항상 살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매수자가. 그래서 한번 올려봤어요. 슬쩍 180에서 200억으로. 그래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도 물려받은 거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제리조거나 재벌그룹의 유통사도 이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형보다는 상속형 소유주들,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200억에 판단선 치더라도 150억 양분 차익이 생기는데 그럼 그게 대한 세금이 과연 뭐 이제 소유 연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 세금 나간다는 거예요. 빌딩 하나값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쉽게 못하고 웬만하면 급하지 않는 이상은 뭐 증여나. 과거 산업화 시대에 축적된 부가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일반화됐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세습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령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그렇죠. 자신의 실력으로 이렇게 봐야죠. 상속이나 증여분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 부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다고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면 그러면 아무래도 능력주의에 입각한 사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넓게 보면 사회 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물려받을 게 이런 없어요. 부의 대물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배당 소득세를 낮춘 혜택도 대부분 재벌이나 금융자산가들에게 돌아갔고 우리나라 배당 소득이 72%가 상위 1% 계층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위 계층한테 유리한 아주 극단적인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확대된 가업 상속 공제 한도액은 이번 정부 들어 5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대기업과 재벌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카지노 같은 도박 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각종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심지어는 주택임대 관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핑계로 그렇죠. 주택임대 건강한 몸, 관리업을 건강한 정신.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정신으로 살아야죠.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킨 뒤 근데 또 자연스럽게 또 올해 진실을 세단지처럼 사업 상속 공제 뭔가 정신으로 살게 대상 너무 업종에 부대끼니까 이렇게 되면 마음먹게 달렸다는 주택임대 아타미님의 말 사업을 맞습니다. 하는 불로소득자도 오녀의 해골물 주택임대 생각해야죠. 관리업을 오녀의 해골물. 겸업해서 상속세 저녁에 먹었을 때는 맛있어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물이니까 토했다는 주택임대 이야기.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세금을 내고 주택임대 관리를 제대로 직접 하겠다. 지속 가능한 공존의 전략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업을 같이 일반 들어가는 시민들이 합니다. 제 관심을 이름으로. 해야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러면 저기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사업용 자산의 범위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임대 사업하고 주택임대 관리 사업을 같이 하니까 그 주택임대 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용 자산만 해주는 건데 그 범위는 한번 일단 봐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비와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만족 못하죠, 당연히. 근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500억 가격이 공제가 되는 큰 것이 그냥 왔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든지 꾸겨 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꾸겨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기술이야 세무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머리 좋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카운셀러로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업상속 너무 비가 안 왔어. 공제의 저번에 잠깐 오긴 했는데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업 대상 자산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서 그 부분을 법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연매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안을 역시 새누리당. 상속세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말이 이미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부자들이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고 있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부의 대물림 현상뿐 아니라 아예 신분을 물려주고 그 과정에서 특권층이 온갖 반칙을 벌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1% 쪽에서는 그런 믿음은 자학이라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시민보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의 자녀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미국 잡지 포브스가 집계한 우리나라 30대 부자입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선대의 부를 이어받은 상속형 부자입니다. 스스로 부를 일군 다수성가형 부자는 7명, 23%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보니 중국은 30대 부자 가운데 97%가 자수성가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일본은 자수성가 비율이 73%, 양극화와 부의세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도 63%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필리핀, 맞아요. 그 자수성가도 인도네시아, 성공한 사람인지 태국과 아니면 인도 등 또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자수성가형 부호의 비율은 한국보다 위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상속과 증여만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탕진하고 나면은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돈을 계속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까지 상속시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창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인재들은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성공 신화를 이룩한 회사로 들어가고 인력뿐만 아니고 돈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계층 상승 가능성이 꽉 막힌 상황은 중산층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 지난 2000년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 가운데 2014년도에도 그 위치를 유지한 사람은 53%에 불과했습니다. 44%는 실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계층 등으로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본가가 된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이 80%를 넘겼습니다. 그 갭이 좀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낙하산한테 막히고 막 이러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반면에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은 신분 세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가장 많은 직업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의 아들과 현우석 전 기재부 장관에 따른 판사와 검사, 이완구 전 총리의 아들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에 따른 변호사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과 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의 딸도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도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 따른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의 아들은 독일계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버거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자녀는 4명. 맞습니다. 3명은 유학을 마친 뒤 아예 해외에서 취업했습니다. 이 밖에 교사, 공사, 그렇지. 언론사 기자, 사립대학 교직원 등 그러니까 이제 계급론이 나오는 건데 직업이 파악된 31명 가운데 24명은 전문직이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 첫 번째 비결은 유학. 대학생 이상이거나 취업을 한 56명 가운데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확인된 것만 22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유학도 돈 있어야 보내지.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으로 추정됩니다.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의 부인은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 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교육 덕분인지 서 전 장관에 따른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고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도 자녀들의 취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분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에 따른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었지만 2년 사이 2차례 이직을 거쳐 골드만삭스에 들어갔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최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2년 반 뒤 삼성전자로 옮겼습니다. 둘 다 아버지인 최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을 때 직장을 옮겼습니다. 다리 밑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취업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민국 다리는 다 뒤지고 다녀야 이렇게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창고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리 밑에. 아예 공공 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지난 5일 이른바 음서제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청와대 밑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직업과 수입을 등록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 취업 청탁을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일종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규제할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 매춘부의 다리 밑에. 매춘부의 다리 밑에. 권력과 YOE가 여구나. 또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 경제 성장, 사회 통합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지금 오늘날의 도전이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시대식 신분사회, 이른바 헬조선으로 퇴행해가는 증거는 곳곳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잘못 써진 거야? 뉴스타파 시민봅니다. 이요.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부와 신분이라는 수저가 쉽게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놓는 것일 겁니다. 부모의 부나 신분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는 숨통이 이유가 돼야지. 연이니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놓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아침 9시 서울 대치동의 한 영어 유치원 앞. 외국인을 비롯한 몇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G영어 유치원. 직접 들어가 입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GM인가? 모르겠죠. 저희 영어 시험을 치시는데 빨리 그걸 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시험 스케줄 잡아드리고 학원비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한 달에 178만 원. 이게 뭐 다른 지방비용 다 포함해서 좀 원비만 178만 원씩으로. 원비 178만 원에는 기본 교육비와 급식비만 포함되어 있고, 팩트에서 지금 끝난 걸 보니까 이제 그 청문회가 끝났나 봐요.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합하면 하긴 공무원들 점심시간이니까. 하지만 강남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넣으려는 돈 많은 학부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가 날 확률은 조금 지금은 없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연봉 좀 안 되게 계시거든요. 끝나기가 아니고 지금 파행 중.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된 지금 오전에도 그러면 청문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때도 계속됩니다. 몇 개 정도 보내고 계신지 아셨어요? 수학 2개, 영어 하나, 그리고 미술학원, 스케이트, 그리고 방과후 수업. 자, 아프리카 TV 보니까 지금 팩트에서 재방송을 틀고 있어요. 저희는 1학년인데 시사타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온라인 TV에서 생중계하면 보이고 있고. 기본적인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선행학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행. 그럼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지금도 안 나타난 거야? 뭐 하자는 거지? 2013년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122만 원, 전국 평균 사교육비 23만 9천 원에 5배가 넘습니다. 돈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살 수 있을까? 안 나오면 끝나는 건가?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강남 3구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1%가 살고 있지만 올해 서울대 합격자 3,261명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432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합니다. 예술계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중 올해 가장 많은 수의 서울대 합격자를 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45.7%가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의 추경 처리 절차 문제로 여기 역시 그러니까 최경환이 있어. 최경환 이야기가 또 나왔겠네. 입시 정보력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의욕과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모들이 모여 있는 곳 강남 3구고 그런 부모들이 강남 3구를 대구도. 도대체 뭘 가른 거야? 그러면 또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학교의 연간 학비를 봐도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학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연간 1,000만 원 안팎. 일반고 학비 200만 원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대학 학비에 버금갑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조윤선 청문회는 안 하고 새누리당 추경안 단독 처리에 강한 반발.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 이게 수준이 낮은 일반고 아이들은 그래서 꿈도 낮추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100명씩을 상대로 장래 희망 직업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일부러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 원인 반면 일반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84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선 청문회 누리과정 여파로 특히 일반고 아이들 중에는 꿈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도 100명 가운데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꿈이 없다고 말한 자사고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성적도 그쪽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인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육 기관 내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최근 한 연구에서 2004년 고3이었던 학생 1,300여 명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의 소득 순위 높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추경 예산 야 단독 처리 반발. 영재고부터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까지 성적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고등학교가 분리된 뒤 맨 아래에 위치한 일반고의 교육은 파행을 겪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고 문제라든가 특목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뭐 진보교육감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느끼고 그 문제를 정별로 하다가 못했거든요. 근데 진보교육감이 묻혀져서는 안 되죠. 그 문제를 해결을 50억 받은 거, 그분이 50억 받다는 의심이 되는 부분 확실하게 밝혀져야죠. 더 초등 시행령까지 바꿔가지고 그 함부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 받았다, 그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제지 등을 못 오게 만들고. 중앙정부가 딴지 걸기를 하는 사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점점 더 유전유학, 무전무학의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이러면서 그 공교육기관에서 어린 학생 때부터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아이들끼리 묶여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거를 교육기관이 내면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계층이 낮은 계층이든 또는 높은 계층에 있든 다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추 대표가 되고부터 지금 더민주가 약간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더민주, 우병우 사퇴 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사퇴 압박 공세를 펼쳤다. 딱 다친 것에 대해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힘이 그것도 다 안 되니까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맞죠. 방금 이제 우상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뉴시스를 타고 나왔네요. 지난 주말 경찰이 차벽 속에 99% 시민들을 몰아넣은 뒤 물대포를 쏜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차를 끌어내 차벽을 열려던 69세 농민 백남기 씨.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 35년을 바친 우리 아이들에게 헬조선을 물려주지 않기를 염원했을 백남기 씨를 물대포가 쏘아 조윤선 청문회는 그러니까 결국 청문회 나온 청문회가 안 됐다는 소리네요. 저는 지금 그날 시위에서 있었던 일부 과도한 그럼 내일 있을 세월호 청문회는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 다만 99%를 옥죄는 불평등의 차벽을 열려는 조그만 시도를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금수저를 문 1%, 아니 0.1%의 일상적인 폭력과 반칙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순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지금 세월호 청문회 무산이 나오는데 0.1% 부자들이 세금 하나 없이 대물림하도록 꼼꼼하게 법 규정을 손보는 것은 99.9% 국민의 부를 강탈하는 짓입니다. 교육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쥐어버리는 것은 99.9% 국민의 미래를 강탈하는 진짜 폭력입니다. 오늘 얘네들 지금 뭘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확 $500억 가격이 공제가 되는 큰 것이 세월호 치니까 세월호 청문회가 나오고 세월호 청문회 거의 바로 떠요. 포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치 청문회를 안 할 것 같은. 스스로 불을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는 7명.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5시간 전에 이걸 썼구나. 세월호 3차 청문회는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한국보다 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 세월호 청문회 무산해갖고 바로 뛰는 게 TV조선일 거야. 그런데 있는지 조사해보니 31명 그래서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8명, 나왔던 거구나. 2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약간 혼란을 주자는 거죠. 부모들이 모여 있는 곳.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아마도 제목을 확실하게 그 어떤 방에도 세월호 3차 청문회 열립니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은 것 같아요. 백남기 씨 청문회도 지금 이제 열려야 되는데 백남기 씨 청문회도 지금 사실상 안 열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늦게 나온 이유가 가서 해방 놓자 뭐 이런 뭐 그랬을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이제 추경 예산 왜 안 하냐 이걸로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상 야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서명을 회의가 해서 최경환에 대한 책임을 물은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들 가리면서 추경부터 얼른 하자. 마치 민생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최상환 PD님 잠시만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의문의 1패. 다시 조연서 청문회부터 보면 이제 뭐 나왔을 것 같은데 동영상. 아니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어. 아니 안 나왔어. 유튜브에는 아직 안 올라왔어.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안 올라올 거예요. 세월호 우리 세월호. 일일 전 오마이TV에서 나왔네요. 오마이에서 이게 나왔네.
세월호 유가족과 성주. 조문이라 그래야 되나? 네. 뭐 저희야 이거는 뭐 솔직히 저희도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고, 근데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힘드시고 하시면 대면을 하십시오.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같이 모여서 죄송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열쇠를 풀려면, 비리를 잡으려면 그 근본적인 것은 친일파 청산 문제도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만을 놓고 텍스트를 본다면 세월호를 풀어야 됩니다. 세월호에 대한 걸 풀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방사한 비리부터 해서 철근이 왜 거기 40톤이 실렸는지, 그리고 왜 그날 배를 띄웠는지, 그리고 왜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걸 풀어야 사드 문제도 해결돼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썼던, 이거 왜 안 나오네? 세폴드. 왜 없지? 잠시만요. 네, 나오네요. 아침에 제가 썼던 건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왜 세월호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화면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읽을게요. 제가 눈먼자들의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썼던 건데요.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목소리는 바늘을 삼킨 듯 쿡쿡 떨리며 엷은 울음이 배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광화문 천막을 찾아 그들의 단식을 울음으로 달랜다. 세월호 3차 청문회가 9월 1일과 2일에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지금쯤 우리는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하다. 2년여가 흐른 지금 끝내 눈을 감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폐허의 자리에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이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문학동네에서 기획 편찬한 책이 있다. 바로 눈먼 자들의 국가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김혜란 소설가를 포함하여 12명의 필자가 참여했다.
특히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맞이하는 이때 진은영 시인의 글은 인상 깊었다. 지방선거와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도와주세요나 살려주세요라는 구호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 저들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그토록 살려달라고 외쳤던 아이들의 간절한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저런 구호가 전략적으로 선거갈 수 있다고 보는지 의아해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저 한 표를 행사할 뿐이지만 그 단순한 행위로 천사가 될 수 있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정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성팔이 정치라고 비난한다. 그 맥락의 첫 주자는 세월호 사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옥시 사태에 이어 오늘날의 사드 전국까지 논리와 이성적 사고가 아닌 묻지마 식의 격양된 감정으로만 정치인의 선과 악을 구별한다. 문제는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에게 있다. 진은영 시인은 이것을 우리 사회의 편만한 시의 에토스라 명명한다. 내가 한번 도와줄게라는 시에는 한 번쯤 살려주기도 하지라는 다소 방만하고 권위적인 제3자의 입장이다. 객관화된 척하는 3자의 입장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 선거의 장은 시의 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혜를 적극적 활동으로 느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 드리워진 결과이다. 시혜의 시소 한쪽 편에 올라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활동의 가능성이라는 환상이다.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그 환상마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착각일까? 역사 속에 그저 그런 사건으로 일단락되어야 하는 장이었을까? 세월호에 관한 많은 책들이 기획 편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사건 당시 온 국민을 분노케 간 거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새김질하고 있다. 구조 시스템,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응, 진상규명의 불확실성,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이 실종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일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희석된 감성팔이 화두가 아닌 다음번에도 드리워질 또 다른 재앙의 비극을 멈추게 하기 위한 길인 것이다.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에 부여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국민들이 부여한 기여하겠다, 미안하다는 초심일 것이다. 기억하겠다 미안하다죠. 왜 안 없어지냐? 세월호는 저는 아직도 유튜브에요. 세월호 치면 이렇게 세월호를 치면 이런 영상이 떠요. 세월호 참사 미공개 동영상 자막 편집했고 뭐 이런 식의 동영상이 떠요. 한번 볼게요. 아 기울어졌어. 당시 배의 모습입니다. 야 나도 살려줘. 찍었던 모습.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새는 거. 야 쏠리는 거 장난 아니야. 야 여기 좀 고등식이야. 핸드폰 어떻게 이런 데가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말도 안 돼.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이런 것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데. 야 나도 찍어줄래요? 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안돼. 왜 나갔냐? 야 이거 봐봐. 어떻게 용서가 돼요? 어떻게? 야 더 안 내려가지 그래도. 야 더 쏠리는데? 뭐가 쏠림 장난 아니야. 그냥 힘 빼면 이쪽으로 가. 그런데 이 책임자, 특히 해경 책임자는 승진한 거 보면 저는 눈물이 막 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문 열어. 안에만 가. 내가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너무 존나 아니 밖에서 문 열어 아예. 야 빨리 구하라고. 야 여기 만약에 야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바뀌었어 우리 죽었어. 야 이거 존나 흔하지 않는 일 아니야? 씨발 난 당연하지 블라디 모스터 살 때도 이따위로 안 했어. 야 나도 이따위로 이거 뭐야 이거. 야 바로 수술 걸려. 이거 더 기울어져. 더 기울어진다고? 장난? 야 살짝만. 야 나 신발 좀 올려주라. 우리 뉴스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의 영상입니다. 이 새끼야 뭐해? 이거 상황이 아니야. 이거 실제라고. 야 누구 구명조끼 좀 꺼내라. 아니 뭘 꺼내. 아 씨발 저 상황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이건 실제야. 야 이것도 떨어진다고. 야 혹시 모르니까 꺼내놔. 꺼내놔야 될 것 같아. 뉴스스테이에서 이 영상을 보인 모양입니다. 법정 올린 세월호 동영상.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 영상이 상영되는 내내 방청석은 흐느낌과 오열이 가득했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